네, 오늘의 주요 뉴스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먼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부터 전해 주세요. 네, 일단 혐의를 좀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또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나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특검은 적용을 해왔습니다. 특검이 360여 쪽의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을 했고 또 당일에도 PPT 한 160여 쪽을 이용을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네. 어젯밤 10시쯤에 하지만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는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먼저 판단을 했고요. 예. 또 지금 확보된 증거랑 한 전 총리의 지금 지위 등에 비춰서 그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술 태도 등을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이렇게 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를 좀 더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애초 특검의 계획은 한 전 총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 내린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법원이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동력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이제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씨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네. 마지막 조사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구속 후 5번째 조사가 되겠네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남은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데 앞서 특검은 내일 오전쯤에 구속 상태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건들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에 이 서희건설 나토 3종 귀금속 전달 같은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방향이나 순서를 정확하게 정한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기소 앞두고서 앞선 다른 주식 투자 기록도 살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 씨가 그 태양광 테마주에 투자하면서 증권사 직원이랑 나눈 그 통화 녹취 파일도 확보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조사를 하면서 그걸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태양광 테마주, 이른바 위험 테마주로 지목이 됐던 거예요. 그 네오 세미테크에 투자한 경위를 추궁을 한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허위 매출로 실적을 부풀린 분식회계로 7천여 명의 소액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모두 2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2009년에 이제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나눴던 그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김 씨와 조사를 하면서 이걸 제시했다고 하고요. 녹취 내용을 보니까 김 씨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면서 일단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내용을 김 씨에게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루 전에,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만 받은 거냐 물으면서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었는지 집중적으로 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같은 불법 행위를 좀 사전에 인지하고도 여기에 투자를 할 만큼 주식시장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취임 첫날이었는데 첫 공식 회의에서 미래를 이야기했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취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고요. 방명록에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권 경쟁 중에 최대 이슈였던 게 바로 찬탄파와의 그 갈등 해법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여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 친한계 분당설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면서 관심 없다면서 충돌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공식 회의에서 하나된 국민의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축하난도 보냈었고요. 예. 근데 또 이제 뭐 환영이나 비판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었는데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송원석 대표가 정 네. 대표 선출 때 난을 보냈대요. 그래서 본인도 보냈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강성 지지층들의 예. 지지를 또 받고 있는 두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예. 곧바로 자리를 떴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앞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었잖아요. 예.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으면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장 대표 강성 반탄으로 분류되는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선출이 되니까 정 대표가 여야의 그 관계 설정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장동혁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해요? 네, 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예방하면서 예.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의 의미로 난을 전달했는데 우 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일 그리고 방미 전에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리라고 당부의 말을 했다라면서 예. 적절한 날에 장 대표를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를 말하고 싶다는 초대의 말씀을 주셨다라면서 영수회담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예. 일단 장 대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석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명확히 밝히지는 그래요? 않았어요. 이게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설명을 들어보니까 단순한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장 대표가. 그래서 예.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 이야기가 잘 수용되는 만남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예. 뭐 구체적으로 가겠다 말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 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6월과 2분기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9.4%나 증가를 했고요. 이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그래요.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예. 4월에서 6월에 태어난 아기도 7.3% 증가했고요. 상반기 출생아는 1년 전보다 7.4% 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혼외자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요? 혼외자 비중이 5.8%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년에 1.9%였는데 이게 꾸준히 증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시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혼인이 늘었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직접적인 미쳤던 이유가 거겠죠. 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30대 여성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 또 이런 가운데 출산에 대한 인식도 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을 그렇죠. 미뤘던 분들이 지난해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인구 중에 30대 여성이 많았고 예. 가임기의 여성이 많았다는 점이 이 출산율을 그럴 수 있겠네요. 높이는데 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혼인 자체가 꽤 늘었습니다. 6월에 혼인 건수가
9.1% 증가했어요. 6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하고요. 예.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사회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계 출산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6월에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0점대네요.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촘촘한 지원 대책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